자, 오늘 1강 화학의 언어부터 천천히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BS 수능 특강으로 가지고 수능을 준비할 때는 정말로 책에 있는 내용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완벽하게 좀 읽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내용 자체도 두말할 거 없고요. 내용 자체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뒤에 가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게 될 텐데 2점짜리나 3점짜리 문제들을 풀어보는 과정에서 미리 문제를 풀어보고 채점을 하고, 그리고 맞는 것은 아 맞았구나, 틀린 것은 왜 틀렸구나, 분명히 그 두 가지를 구별을 하면서 나중에 특히나 틀린 거에 대해서 뒤쪽에 붙어있는 해설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또한 정말 모르겠으면 질문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쭉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요, 분명히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수능 특강과 그리고 이후에 나오게 될 수능 완성 같은 이런 연계 교재를 볼 때는 꼭 글자 처음부터 글자 끝까지 다 보셔야 되고요. 그 글자 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교재뿐만이 아니라 뒤에 붙어 있는 해설지 끝까지 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연계율이 70%다 그럼 그 연계율 70%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점짜리랑 3점짜리 문제들이 연계율 70%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책 전체가 연계율 70%예요. 즉 그 말인즉슨 내용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2점짜리나 3점짜리 문제를 제외하고라도 충분히 다른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내용이 없어요. 문제도 없습니다. 단 해설에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해설에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추가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나중에 수능 문제에서 어떤 논제 같은 것들, 어떤 내용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특강을 보는 과정에서, 수능 완성을 보는 과정에서 항상 모든 부분들을 다 한 번씩은 꼭 읽어본다라는 거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수업을 하는 도중에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 한 글자 한 글자 흩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어느 정도 포인트를 잡고 빠르게 좀 진행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내용부터 문제,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개념 체크해가지고 약간의 서브 문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문제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빈칸 채우기 같은 것들도 다 꼭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수업은 내용 설명 위주로 진행을 하고, 한 강의 끝나고 나면은 바로 뒤에 있는 2점짜리와 3점짜리 문제들을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출제돼서 이제 우리가 풀 수 있는 그런 좋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도 몇 문제 다뤄볼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페이지 6쪽에 화학의 언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 화학의 언어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일단 포인트를 잡고 가야 될 부분은 우리가 화학에서 쓰는 여러 가지 물질들 또는 입자들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입자들을 부르는 이름들이 있겠죠. 그 이름들의 정의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그 녀석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을 구별하는 것, 그리고 예를 들어 입자를 세는 단위, 그리고 화학 반응식,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전체적으로 양적 관계를 따지는 이런 내용들로 쭉 다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1강 화학의 언어로부터 차근차근 한번 좀 시작을 해볼 건데, 페이지 6쪽에 가장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은 인류 문명과 화학 부분입니다. 인류 문명과 화학 부분에서는 꼭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내용을 따져보면은 인류 문명과 화학 부분에서는 특별히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인류 문명과 화학. 오케이?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내용 볼까요?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내용은 불의 발견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때 불의 발견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따지고 있을 때 정말 뭐 불이 중요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 갑자기 첫 번째 인류 문명과 화학에서 불의 발견이 나오게 됐는지 그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인류가 탄생을 하고 나서부터 존재를 했었을 겁니다. 물론 인간이 스스로 불을 피울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자연현상을 통해서 불을 얻을 수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불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기 시작할 때부터 결과적으로 인류 문명이 발달해왔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 되는 겁니다. 내용 볼까요? 불의 발견은 인류 초기에는 화산 폭발이나 번개 또는 바람에 의한 나무의 마찰 등
자연적으로 발생한 그런 불들을 발견을 하였고 이를 이용을 하다가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불을 피워볼 수 있지 않을까? 나무를 마찰시켜 보니까 불씨가 얻어지는 것,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위적으로도 불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의 발견을 하고 나서 그런 불을 이용을 할 때 그렇다면 불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인류 문명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됐느냐? 첫 번째, 식생활에 변화가 나타나죠. 여기서 식생활에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 그전까지는 음식을 날것으로 먹다가 익혀 먹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익혀 먹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음식의 풍미 같은 것들도 더 좋아졌을 것이고, 세균 같은 것들을 열을 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죽일 수 있다면은 결과적으로 건강에도 증진이 됐었을 겁니다. 맞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토기 제작이에요. 흙을 빚어서 불로 달고 봤더니 딱딱한 그릇의 형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음식들을 그냥 나무에 널어놓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어떤 보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나 또는 어떤 그릇 같은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비위생적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토기를 제작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음식 같은 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토기 같은 것들도 만들었을 거고, 음식을 담아내는 조그마한 그릇 같은 것들도 만들기 시작을 했었을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토기의 제작까지도 가능했다라는 것. 그러고 나서 세 번째는 바로 금속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바로 요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금속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런 금속들이 우리 주변에서 순수한 금속으로 얻어지기보다는 대부분 다 여러 가지 원소들과 결합한 화합물의 형태로 많이 얻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화합물의 형태,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금속의 형태들을 주로 광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광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순수한 금속만을 얻어내는 과정을 재련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재련 과정이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겠지만 가장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철광석으로부터 철을 얻어내는 과정, 이때 용광로내에서 철광석에 높은 열을 가해가지고 철광석을 녹인 다음에 거기서 순수한 철을 얻어내는 과정, 이런 과정을 대표적인 재련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대표적인 재련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불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나 불의 온도를 상당히 높게끔 올려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다가 결과적으로 불을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차츰차츰 이용을 하면서 그 이용 방법을 변화시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의 온도를 높일 수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금속을 얻어내게 되고, 그런 금속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토기들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생활 도구나 전쟁 무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막 만들어내면서 인류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두 번째로 내려가시면은 철의 발견과 이용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지구 전체에서 봤을 때는요, 가장 많은 원소가 철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구 전체를 봤을 때는 철이 가장 많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철은 지표면 근처에 모여있는 철들이죠. 근데 그런 지표면에 모여있는 철들은 사실 전체 양의 굉장히 미량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각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들 중에서 가장 많은 원소는 산소, 그 다음에 규소, 그런 다음에 금속 원소들인데 그 다음이 이제 알루미늄, 철순이거든요. 물론 이제 금속 중에서는 철이 두 번째로 많은 상태이지만 결과적으로 이 철을 우리가 사용함으로써 굉장히 인류 문명 발달이 급속도로 이루어졌다는 거. 그러면 철의 발견과 이용, 어떤 과정을 얻어서 이런 과정이 일어났느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철을 얻어내는 과정은 광물 또는 광석에서부터 철을 얻어내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과정은 용광로 내에서 재련 과정을 통해서 얻어냈었을 겁니다. 맞죠? 자, 그랬을 때 철의 발견 읽어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보시면은 철의 재련 과정 나와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철은 산소와 결합한 산화물의 형태로 존재하므로 순수한 철을 얻으려면은 철의 산화물에서 산소를 떼어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주변에서는 철이 철광석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때 철광석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Fe2O3 또는 Fe3O4와 같은 이런 산소와 결합한 산화물의 형태로 존재를 하거든요. 이때 읽을 때는 뭐 산화철이라고 읽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각각 뭐 적철석이랄지 자철석이랄지 이런 식으로 읽으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런 철광석은 쉽게 말하면 녹슨 철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철광석으로부터 우리가 순수한 철, 바로 Fe를 얻어내겠다 이거죠. 근데 이런 과정을 뭐라 부른다? 재련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런 재련 과정은 주로 용광로 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은 철광석에다가 코크스, 석회석을 넣어서 용광로에 함께 넣어서 뜨거운 공기를 불어주게 되면은 용광로 내부에서 코크스가 불완전 연소되어 일산화탄소가 되고 철광석은 일산화탄소에 의해서 철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2학년 올라가면서 화원을 처음 딱 배웠을 때 이 부분을 딱 배운다면은 그냥 철광석을 용광로 내에서 열을 가해 가지고 녹인 다음에 철을 얻어내는구나,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화학 교재를 쭉 계속해서 넘어가다 보면은 거의 마지막 부분에 산화환원 파트가 나오게 돼요. 그죠? 여러 가지 화학 반응 부분에서 산화환원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산화환원 부분에서 다시 용광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술이 되게 되거든요. 이때 용광로 내에서 철이 얻어지는 과정을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하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단원들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그 각각의 내용들에 해당하는 문제만 딱 뽑혀 나오는 것도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단원과 연계를 해서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도 출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용광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앞에서 용광로에 대해서 한 번만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보시면은요, 용광로 내에서 재련 과정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자, 용광로가 있다고 칩시다. 용광로가 있으면은 여기다가 여러 가지 물질들을 이제 집어 넣어 주겠죠. 자,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는 물질은 앞서 봤었던 철광석, 이때 Fe2O3나 또는 Fe3O4 어떤 걸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함께 넣어주는 물질 중에 탄소로만 이루어진 코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석회석이 있어요. 석회석은 화학식으로 적으면 CaCO3, 읽을 때는 탄산칼슘이거든요. 이런 탄산칼슘을 함께 넣어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용광로 내에서 뜨거운 열풍을 가해서 녹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제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들을 화학 반응식으로 적어보면은 가장 첫 번째로 일어나는 반응은 코크스의 불완전 연소입니다. 코크스의 불완전 연소. 보통은 일반적으로 어떤 화학 물질의 내부에 탄소라고 하는 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연소가 일어나는 과정에서는 완전 연소 생성물인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이제 물질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불완전 연소가 된다? 중간 생성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코크스가 산소와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때 탄소와 산소 분자가 하나씩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분자가 되는 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산소의 양이 부족하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때 탄소가 산소 분자랑 반응을 해서 CO, 일산화탄소 같은 이런 물질들로 바뀌어버립니다. 오케이? 우리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성이 강한 유독성 기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면은 질식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질식사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굉장히 유독한 기체인데 그런 성질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세요. 이제는 철을 얻어낼 거예요. 철을 얻어낼 건데 예를 들어 넣어주는 철광석에 Fe2O3와 같은 이런 물질들이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철만을 얻어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산소를 뜯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앞서 봤던 일산화탄소라고 하는 물질은 사람을 질식사시킬 수 있는 이유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탄소를 포함한 물질은 완전 연소 생성물로 이산화탄소로 바뀌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산소 원자 하나가 부족한 상태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굉장히 불안정해서 어딘가에서부터 산소 원자를 하나라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런 철광석에다가 일산화탄소를 넣어줄 거예요. 이때 이 안에서 산소 원자를 3개를 뜯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산화탄소도 3분자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때 각각의 일산화탄소들이 산소 원자를 하나씩 다 뜯어내버릴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때 철은 각각 순수한 철로 얻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3개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순수한 철,
특히나 이 뇌에서 녹아서 용융 상태, 즉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철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물론 아직까지는 불순물 같은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이 과정만 하게 되면은 우리는 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석회석을 넣어주는 이유, 석회석을 넣어주는 이유는요, 철을 얻어내는 거랑은 상관이 없이 철광석 내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석회석 같은 경우에는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물질은 열을 가해주면은요 분해가 일어납니다. 이때 이 삼각형 마크가 열분해를 일으키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 안에서 CaO 산화칼슘과 그 다음에 CO2 이산화탄소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만들어진 저 CaO 산화칼슘이라고 하는 물질이 철광석 내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 중에 특히나 문제가 되는 불순물이 하나가 있거든요. 바로 이산화규소. 지구과학을 공부해봤다면 이산화규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죠. 화산체, 용암의 성질, 거기에서 이산화규소가 있으면은 많이 포함될수록 끈적끈적하다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죠? 끈적끈적한 그런 상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철광석 내에 이산화규소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내부에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산화규소를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바로 이 산화칼슘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때 CaSiO3라고 부르는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녀석을 부르는 이름이 바로 슬래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슬래그를 만들어내면서 내부에서 이런 불순물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전체 과정이 바로 용광로 내에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적어가면서 정리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를 적어본 이유는 이후에 어차피 나오니까 한 번 정도는 적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번 적어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체적인 과정이 이렇게 일어난다 보시면 되겠어요. 나머지 철의 이용이 인류에 미친 영향은 읽어보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계속 이어서 세 번째, 암모니아의 합성과 이용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그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내용은 생명체와 질소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원소들 중에서 물론 사람 몸을 이루고 있는 원소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중요한 원소 중에 하나가 바로 질소입니다. 질소. 우리가 보통 섭취하는 3대 영양소 중에서는요, 3대 영양소, 탄수화물, 그 다음에 지방, 지질이죠. 그리고 단백질, 이런 세 가지의 영양소들을 우리가 이제 3대 영양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3대 영양소들은 모두 다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양소들이죠. 그런데 이때 탄수화물이나 지질, 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모두 다 화합물이 되는 거고요. 이때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소가 각각 탄소, 수소, 산소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단백질만 다른 3대 영양소랑은 다르게 질소 원자를 하나 더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뭐 3대 영양소들이 에너지원이 된다? 근데 우리가 가장 하루에 많이 섭취하는 영양소는 탄수화물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남아있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구성 비율을 찾아봤을 때는 3대 영양소 중에서는 가장 적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그렇게 많이 섭취하지 않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몸의 구성 비율 중에서 물 다음으로 많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주 영양소, 그러니까 3대 영양소로서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지만 주로 세포의 구성 물질이나 또는 여러 가지 효소의 주 성분으로 사용이 되면서 우리 몸에 존재하기 때문이거든요. 특히나 바로 요 세포를 만들어낼 때 바로 요 단백질이라고 하는 물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원소 중에서 탄소, 수, 산소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원소들도 가지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요 질소란 말이에요. 질소. 그지? 그러니까 질소가 있어야지만이 결과적으로 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다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는 결과적으로 질소 원자가 있어야지만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고 몸의 덩치를 키워나갈 수가 있고 생식을 할 수 있고 그런 과정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계속해서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질소 순환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질소 순환이라고 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앞에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질소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 중의 질소가 생물체가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대기 중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질소순환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의 조성비를 살펴보면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체가 바로 질소기체입니다. 그런데 이 질소기체 N2는 전체 공기의 78%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질소라고 하는 원소는 우리 생명체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원소입니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 저렇게 질소가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인 거죠. 우와! 저렇게 질소가 많으니까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구나. 하지만 질소 기체, 즉 질소 분자는 생명체가 직접 이용할 수 없는 형태라는 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죠. 바로 질소 분자는 질소 원자끼리 3번의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분자거든요. 뒤에 가서 나오게 될 공유결합에서 삼중결합이라고 표현하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분자가 바로 이제 질소 분자가 되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려면요 각각 요 결합들이 끊어지면서 각각의 원자들 상태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3개의 결합이 잘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자연에서는요 이런 질소 분자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명체에 흡수가 되고 생물체가 이용을 하고 다시 생물체가 그것을 토양으로 되돌려주고 그 토양에서 다시 공기 중으로 나가는 전체 과정을 우리가 질소순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질소순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일단 이 토양이 있겠죠. 토양이 있는데 질소가 토양 속으로 이온의 형태로 바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온의 형태로. 그런데 자연적으로 이렇게 질소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 나가는 것, 아니면은 인위적으로라도 질소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 나가는 것을 우리가 질소 고정이라고 하거든요. 질소 고정. 그런데 이런 질소 고정 과정이 자연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번개 같은 것들이 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고에너지 원이 가해져야지만이 질소 고정 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번개가 칠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번개가 빵 치는 순간에 그 주변에 또 다른 화합물들, 또 다른 기체들과 화학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화학 반응을 하지 않다가 그런 번개가 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고에너지 원들이 가해졌을 때 그때서야 주변에 있는 다른 물질들과 화학 반응을 벌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온의 형태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때 그렇게 만들어진 이온의 형태가 예를 들어서 NH4+, 읽을 때는 암모늄 이온이라고 읽는 것들이나 또는 NO3-, 질산 이온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 이런 이름으로 부르는 이런 이온들로 바뀌어 나갔을 때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질소 고정이에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온들은요 이제는 물에 녹아 들어가서 식물체의 뿌리를 통해 흡수가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초식동물을 거쳐 육식동물을 지나 계속해서 상위 영양 단계로 돌아가겠죠. 그런 다음에 그런 물질들이 그런 생명체들이 이렇게 흡수한 물질들을 가지고 세포를 만들어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생을 살아가겠죠. 그러다가 죽어서 다시 토양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토양에 다시 또 이런 이온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온들이 또다시 다른 과정을 거쳐 가지고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질소 순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이 질소 분자라고 하는 것들은요 생명체가 직접 이용할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지구상에 있는 어떤 동물이든 식물이든 저 질소 분자를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질소 기체가 들어오겠지만 들숨과 날숨 때 질소의 양을 조사를 해보면은 그 양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식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동식물들도 질소를 직접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구상에 저 질소 분자를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 생명체가 바로 우리가 굉장히 하등하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세균입니다. 세균, 박테리아. 특히나 콩과 식물에 존재하는 뿌리옥 박테리아라고 하는 녀석이 바로 저 질소를 직접 이용을 해버려요. 그런데 이 뿌리옥 박테리아가
질소 분자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요 암모늄 이온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 암모늄 이온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주변에 이제 토양 속에 암모늄 이온들이 녹아 들어가게 되면 식물체가 이제 흡수를 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이후에 뿌리옥 박테리아가 이런 암모늄 이온들을 만들고 나면은요, 질화세균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세균들이 암모늄 이온을 질산 이온으로 바꿔줍니다. 그런 과정도 일어나요. 알았니? 그러면서 토양 속에는 암모늄 이온뿐만이 아니라 질산 이온도 함께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생명체들이 사용하고 다시 토양으로 이온들이 돌아오겠죠? 그런 과정에서 다시 공기 중으로 질소가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도 탈질화 세균이라고 하는 세균에 의해서 다시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 같은 것들이 다시 질소 분자로 바뀌어서 돌아가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오케이? 이게 전체적인 질소 순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었던 여러 가지 도구들,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행했던 일들, 그리고 속담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야, 진짜로 우리 조상들이 생각보다 과학적 지식이 대단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앞서 이 뿌리옥 박테리아라고 하는 녀석이 어디에 살고 있다 그랬죠? 이 뿌리옥 박테리아가 다른 식물의 기생에서 살거든요. 뿌리에 기생하고 살고 있는 박테리아야. 근데 이 뿌리옥 박테리아라고 하는 녀석들이 홍과 식물의 뿌리에 기생하고 살고 있거든요. 우리 예전 조상들이 농사를 짓잖아요. 벼를 키울 거 아니야. 그러나서 가을에 이제 다 추수를 해버리면은 빈 논과 밭이 남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구황작물이라고 해서 왜 먹을거리를 얻기 위해서 키우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식물들이 있었겠죠. 뭐 대표적으로 뭐 감자 뭐 이런 것들, 알겠니? 그런데 아마도 처음부터 이런 걸 알고 있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조상들이 이렇게 구황작물 같은 것들을 그런 빈 논이나 밭에 키우는 과정에서 콩을 키워봤겠지. 콩 같은 것도 막 키워봤을 거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서 콩을 키우고 나서 다음 해에 이제 다시 농사를 지을 때 기존의 작년 수확량과 비교를 했을 때 올해 콩을 키우고 난 다음에 그 밭에서 키웠을 때 그 수확량이 늘어나는 것을 아마도 몇 해에 걸쳐서 아마 느끼게 됐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봐라, 빈 논에다가 콩을 키우면은 도리어 이게 다음에 뭔가 이유로 인해서 얘네들이 더 잘 자란다, 수확량이 더 많아진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점점 전국적으로 이런 콩 같은 것들을 많이 키워나갔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콩이 자라면서 그 주변에 뭘 만들어내니까? 암모늄 이온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토양이 비옥하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러면서 이제 아마도 그런 것들이 쭉 발전을 해왔겠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이런 질소 고정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자연에서 일어나는 질소 고정 또는 뿌리옥 박테리아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런 질소 고정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과정에서 농사에 이용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밑에 세 번째죠. 질소 비료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게 당연히 대두가 됐겠죠.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됐건 질소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직접 바꾸어서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비료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노력을 했었을 겁니다. 뒤로 넘어갈까요? 뒤로 넘어가시면 네 번째, 거기 옆으로 넘어가시면 되죠. 암모니아의 합성 부분이 나오죠. 자, 암모니아 합성은 하버 보슈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질소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려고 노력을 했었을 거예요. 그동안에 이 하버랑 보슈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질소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꿀 수가 있었던 거죠. 화학 반응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질소 분자가 3개의 수소 분자와 반응을 해서 2개의 암모니아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암모니아는요, 물에 굉장히 잘 녹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물에 녹으면은 NH4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으로 각각 나눠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암모니아를 만들게 되면은 우리는
충분한 양의 뭘 얻어낼 수 있어? 암모늄 이온을 얻을 수가 있어. 알겠니? 또한 다른 과정을 통해서 질산 이온까지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 암모니아를 화학적으로 만들어냄으로써 결과적으로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비료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비료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농업 생산력이 증대가 되었다. 뭐 이거는 생각하지 않아도 당연한 이유일 겁니다. 맞죠? 이렇게 뛰어난 발견을 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상을 줘야 되겠죠? 노벨상을 수여를 받았을 겁니다. 그죠? 노벨상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노벨상에 대해서 좀 알고 있나요? 그냥 뭐 매 년마다 이제 노벨상 같은 거 막 주잖아. 맞지? 그 노벨상이라고 하는 거를 명예직이라고, 명예만 수여되는 뭐 그런 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니죠. 상금 줍니다. 노벨상 받으면 당연히 상금을 줘요. 그런데 그 상금이 선생님이 알기로는 대략 한 30억 정도 됩니다. 연구하세요. 노벨상 하나 딱 받아내면은 일생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하버보슈법에 의해서 암모니아가 생산됐는데 그전 사람들이 이걸 몰랐을까요? 수많은 화학자들이? 그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이미 벌써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반응은 알고 있었어요. 다만 하버와 보슈는 이 암모니아를 정말 공업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끔 그런 조건들을 찾아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전에도 암모니아를 합성할 수는 있었었는데 이게 어떤 산업적으로 이용하거나 공업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양이 너무 적게 만들어진다든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 많은 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비용들이 소모가 된다든가 그런 식의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는 사용을 하기에 약간 좀 불리한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하버보슈가 조건들을 찾아낸 거예요. 조건이 이 질소와 수소 기체를 각각 고온, 고압 조건에서 촉매까지 사용하면서 해봤더니 암모니아가 대량으로 합성이 되더라. 이거를 찾아내게 된 사람들이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뭐 하버보슈법에 관련된 내용은 암모니아 합성에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것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밑에 사이언스 디저트 나와 있죠? 읽어보세요. 알겠습니까?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화석 연료의 이용이 나와 있죠? 우리가 화석 연료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과거에 살던 동식물들의 유해가 땅속에 오랫동안 묻혀 있으면서 화학 반응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들을 화석 연료라고 표현하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석탄, 석유, 그 다음에 천연가스. 오케이? 그런데 이 화석 연료들은 각각 고체 석탄, 액체 석유, 그 다음에 기체 천연가스라고 하는 이런 종류들이 존재하지만 이 화석 연료들은 모두 다 탄소화합물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탄소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원소들을 포함을 하고 있죠. 그런데 특히나 요 탄소와 수소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화합물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앞서 잠깐 좀 나왔었지만 어떤 화합물 속에 탄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연소 생성물로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수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연소 생성물로 물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화석 연료를 연소를 시키는 과정에서는 연소 생성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면서 열과 빛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밑에 표에는 각각 석탄, 석유, 천연가스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용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대표적인 예로 천연가스 같은 경우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CH4 메테인이라고 부르는 물질이거든요. 이 메테인이라고 부르는 물질이 탄소와 반응을 하게 되면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탄소 때문에 뭐가 나와? 이산화탄소가. 그 다음에 수소 때문에 뭐가 나와? 물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서 각각 화학 반응식의 앞에 개수를 맞춰주면은 2, 각각 앞에는 1이 붙겠죠. 그러면서 이제 열 또는 빛과 같은 에너지가 발생을 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활 전 범위적으로 이런 화석 연료들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석 연료의 문제점들이 있죠. 그 문제점들은 바로 연소 생성물인 바로 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와 같은 이런 형태들입니다. 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들은 여러 가지 빛의 파장 중에서 적외선 영역을 굉장히 잘 흡수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구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들이 주로 적외선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적외선들을 굉장히 잘 흡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구로 다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산화탄소나 수증기 같은 기체들을 우리가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다 해서 온실 기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구과학을 배워봤으니까 알 텐데 온실 효과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온실 효과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뭘 것 같아? 나쁜 거? 아닙니다. 온실 효과는 좋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겨울에 맨몸으로 밖에 나갈 수 없잖아요. 물론 쪽팔리기도 하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춥잖아요. 그지? 맨몸으로 버티기엔 너무 춥잖아, 한겨울에.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을 입어야 되죠. 맞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온실 기체가 일으키는 그 온실 효과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옷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대기가 존재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의 일부가 이제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 내부로 들어온 다음에 그게 외부로 방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복사 평형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똑같아야 되는데 이때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은 똑같은데 이때 에너지가 온실 기체에 의해서 이 지표면에서 한번 순환을 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지구의 평균 기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온도를 높여줬다라는 게 햇빛이 닿고 있을 때, 즉 낮 동안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밤 동안에도 온실 효과에 의해서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 효과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온실 효과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 달 같은 경우에는 대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온실 효과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태양빛이 비치는 낮 동안에는 온도가 200~300도까지 급격하게 쫙 올라가 버리죠. 하지만 밤이 되면은 온도가 영하 이하로 뚝 떨어져 버려요. 일교차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타나고 연교차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타나 버립니다. 그런데 온실 효과가 있는 지구에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온실 효과는 좋은 거예요. 단 온실 효과가 심해져서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계속 상승하게 되는 지구 온난화가 문제인 거죠. 알았니? 그러니까 온실 효과는 좋은 건데 너무 심해지면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의 온실 효과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산화탄소랑 수증기가 그런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들이고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이산화탄소랑 수증기 같은 온실 기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온실 효과가 더 심해질 거고 그것 때문에 뭐가 나타나는 거야? 지구 온난화가 나타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협약을 맺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자. 화석 연료의 사용량을 줄여보자. 이런 식의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각각 그런 협약들을 맺어서 이런 것들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도 있죠. 매장량. 그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화석 연료는 매장량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화석 연료의 추세는요.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더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량이 거의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석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석유 같은 경우에는 기껏해야 50년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매장량을 나타내고 있어요. 석탄은 조금 더 많이 사용합니다. 한 200년가량? 그런데 어찌됐건 저게 다 떨어져 버리면 우리는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대체 에너지원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죠. 일단 아끼는 게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대체 에너지원을 빨리 개발하는 거.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대체 에너지원을 여러 개를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요 천연가스가 물과 결합된 형태로 고체 형태로 존재하는 가스 하이드레이트. 요거 독도 울릉도 분지에 찾아냈죠. 그지? 저 매장량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찾아낸 저 매장량만 해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체 그 천연가스 사용량을 다 대체를 해버려도
결과적으로 거의 한 200~30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대체 에너지원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뒤로 넘어가시면은 사이언스 디저트의 광합성과 탄소 순환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읽어보셔도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칠판 정리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8쪽이죠. 자, 이제 화학의 언어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학의 언어에서는 앞서 선생님이 잠깐 이야기했었던 입자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좀 구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화학의 언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입자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하고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화학에서 쓰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 표현 중에는 원소라고 하는 게 있고 원자라는 게 있고 분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후에는 뭐 이온이랄지 뭐 이런 것들도 막 존재를 하죠. 그런데 일단 요 세 가지의 입자들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소는 예전부터 많이 들었던 표현이에요. 특히나 중학교 때도 이제 우리가 물질관이라고 해서 그 각각의 어떤 물질들을 만드는 기본 원소들을, 기본 물질들을 이야기할 때 탈레스부터 시작을 해서 엠페도클레스,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각각 물질은 물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면 물보르 공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식의 막 내용들을 주장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1원소설, 4원소설 또는 원소 변환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원소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원소라고 하는 표현은 근대로 넘어와서 보일과 라부아지에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전에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 입자를 원소라고 불렀던 거죠. 이때 보일과 라부아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원소라고 하는 개념은 물질의 기본 성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원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소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기술이나 그런 것들로는 어떤 물질을 많이 확대해서 볼 수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원소라고 하는 입자 자체를 뭐 발견을 한다거나 그래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개념이었던 것 뿐이에요. 원소는. 알았니? 근데 이후에 돌턴에 의해서 원자가 나오죠. 맞죠? 그때 당시에 돌턴이 주장했던 원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입니다. 기본 입자인데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런데 이후에 또다시 아보가드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분자의 개념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입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원자와 분자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분자랑 원자 두 가지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작은 거예요? 원자랑 분자 중에 누가 더 작을까? 원자가 더 작죠. 왜? 원자가 여러 개가 결합을 해서 분자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당연히 크기만을 본다면은 원자보다는 분자가 클 수밖에 없어요. 맞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단원자 분자 같은 것들도 존재하니까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상대적으로는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는 거니까 분자가 좀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둘 다 가장 작은 입자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맞지? 그런데 둘 다 가장 작은 입자라는 표현이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원자와 분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물질의 성질을 가지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는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고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할 때 필요한 산소 분자가 필요한 거죠. 그때 산소 분자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O2의 형태가 됐을 때 그때 우리가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산소의 성질들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일 산소 분자가 쪼개져서 산소 원자가 되어 있다? 원자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산소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식의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본다면요, 당시에 돌턴이 원자라고 하는 걸 주장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논란이 됐었던 법칙들을 설명하기 위해서거든요. 그 당시에 논란이 됐었던 법칙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나 일정 성분비의 법칙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뀔 때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또는 어떤 물질들을 만들어낼 때 두 종류 이상의 물질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다면 일정한 질량비대로 결합해서 만들어진다. 그런 식의 법칙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호한 개념이 아닌 확실한 개념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돌턴이 주장했던 원자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질량을 설명하고자 했던 그런 입자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후에 아보가드로가 분자의 개념을 만들었던 이유는 또다시 원자로 설명이 안 되던 새로운 법칙들, 그러니까 기체 반응의 법칙 같은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분자 같은 경우에는 부피의 개념을 설명하려고 했었던 그런 입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까 원소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원소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원자나 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이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원소라고 하는 것을 지금 쓰지 않는 게 아니라 많이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 원소라고 하는 개념은 쉽게 이야기해서 원자의 개념과 분자의 개념을 모두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질을 쪼개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원자가 나오는 게 맞겠죠. 그런데 물질을 쪼개다 보면은 원소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단 아까 원자 같은 경우에 물질이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에다 물질을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한 거고요. 분자는 분자 상태에서 물질의 성질을 가진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원소라고 하는 개념은 원자와 분자의 개념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을 쪼개다 보면은 그 원소가 나올 것이고 그 원소는 물질의 성질을 가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원소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산소 원자 성질이 없습니다. 산소 분자 성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산소 원소 성질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각각 입자들의 정의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뭐 원자의 개념을 뭉뚱그려서 그냥 원소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페이지 8쪽에 보면 이제 물질의 분류 과정에서 각각 물질을 순물질과 혼합물로 구별을 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다시 순물질은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로 구별을 하고요. 그리고 혼합물은 다시 균일혼합물과 불균일혼합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때 각각의 물질들을 성질들, 순물질은 말 그대로 순수한 물질이죠. 그래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인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을 순물질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 자체에 다른 불순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순수한 성질만 나타나는 것을 순물질. 그런데 혼합물은요,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 이것을 혼합물이라고 하죠. 근데 이때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순물질의 성질들이 그대로 나타나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소금물이죠. 소금과 물을 섞어주면은 소금물이 만들어질 텐데, 이때 이 소금물이 바로 혼합물이라는 거죠. 이 소금물이 만들어져도 소금의 성질 그대로 나타나고요, 물의 성질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케이?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거 혼합물. 그런데 순물질을 다시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로 나눴을 때, 호돈소 물질은 그 순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소의 종류가 한 가지인 경우, 원소의 종류가 한 가지인 경우, 이때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개수가 몇 개든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종류만 한 가지인 경우. 오케이?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수소기체 H2죠.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데 수소만 있으니까 호돈소 물질. 뭐 예를 들어 산소기체 O2, 그죠? 또는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산소가 세 개가 붙으면은 오존. 얘네들 모두 다 산소 원자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호돈소 물질.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금속 같은 경우에는 그냥 Fe, 뭐 Cu 이렇게 적잖아요. 이런 것들 모두 다 호돈소 물질들입니다. 원소의 종류가 한 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화합물은요, 두 가지
이상의 원소 종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알았니? 이런 경우가 화합물이야. 가장 대표적인 예로 H2O 물이 있죠. 순물질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수소랑 산소가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원소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기본 성분이라 그랬고 성질 포함하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수소랑 산소가 있는데 이게 원소가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수소랑 산소의 원소가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소와 산소의 성질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얘네들은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 거니까. 알았니? 원자는 성질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H2O가 됐을 때가 뭐가 되는 거야? 분자가 되는 거거든. 알겠니? 그래서 물 자체의 성질이 나타나는 거지 수소랑 산소의 성질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예로 이산화탄소, CO2, 탄소랑 산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화합물인 거죠. 그러면서 이산화탄소만의 순수한 성질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소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NaCl, 염화나트륨이라고 적죠. 그죠? 그랬을 때 나트륨이라고 하는 금속과 염소라고 하는 비금속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염화나트륨. 그런데 이때 나트륨은 알칼리 금속이기 때문에 물과 닿으면 폭발하는 성질이 있고요. 염소는 굉장히 자극적인 유독성 기체입니다. 특히나 물에 녹았을 때 만들어지는 게 락스, 화장실 청소할 때 쓰는 락스. 표백 능력이 굉장히 강하고요. 살균 능력이 매우 강합니다. 그런데 둘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소금, 우리가 먹으면 폭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지? 먹는다고 하얘지는 것도 아니잖니. 그지? 우리가 몸 살균하려고 소금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죠? 오로지 짠맛 나는 게 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물질들이 결합해도 결과적으로 새로운 성질인 하나의 성질이 나타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순물질일 겁니다. 우리는 문제에서 이제 어떤 화학 반응식을 보여드리고 그 과정에서 호돈소 물질, 화합물 이런 것들 구별하고 그 화합물의 뭐 종류들이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원소의 종류가 몇 가지이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물어보게 될 겁니다. 우리 앞에서 그 대표적으로 암모니아의 합성 과정에서 합법 50번 본 적 있었죠.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2 플러스 3 H2가 2 NH3가 된다 이래 놓고 다음 중에 순물질은 몇 가지인가 물어보는 거죠. 순물질 몇 가지? 하나, 둘, 세 가지. 맞지? 그 다음에 호돈소 물질 몇 가지인가? 하나, 두 개. 화합물 몇 가지인가? 하나. 맞지? 그래 놓고 화합물을 이루고 있는 원소의 종류는 몇 가지인가? NH 두 개.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리고 화합물을 이루고 있는 원소의 총 개수는, 원자의 총 개수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몇 개? 몇 개? 화합물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총 개수 몇 개? N 하나, H 세 개, 네 개. 알았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문제에서 계속해서 물어보게 될 거예요. 오케이? 너무너무 쉬운 내용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문제를 꼬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무리 꼬아도 2점짜리 문제예요. 2점짜리 문제인데 물어볼 때 학생들이 가끔 낚여서 오는 내용이 화합물을 이루고 있는 원소의 종류는 몇 개?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개수가 몇 개?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알았니? 그게 학생들이 가장 잘 낚여서 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각각의 정의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그런 내용들을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 줬던 내용이 페이지 8쪽, 그 다음에 페이지 9쪽, 그 다음에 페이지 10쪽까지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그죠? 10쪽에 보시면은 기출문제 다시 보기 나와 있어요. 그죠? 문제가 나와 있을 텐데 그 문제를 잠깐 좀 보시면은요. 그림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물질 중 일부를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고 가부터 다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죠. 자, 제일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물질 불입니다. 불이는 순수한 금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학식으로 적으면 CU라고 적을 겁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물질은 포도당이네요. 포도당은 한 분자의 형태로 존재하는 물질이고요. C6H12O6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나와 있는 석유는 혼합물이에요. 사실은 석유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원유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원유. 오케이? 근데 어찌됐건 땅에서 캐낸 그 기름 자체를 우리가 이제 원유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이게 지금 문제가 대수능 6월 모의평가에 나왔으니까 석유라고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게 만약 수능 문제에 나온다면은 석유 대신에 원유라고 표현해 주는 게 맞아요. 알았어? 근데 어찌됐건 혼합물이에요. 땅에서 캐내는 그 원유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아직까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석유가스 아니면 나프타, 등유, 경유, 중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혼합물이야. 근데 이게 혼합물인지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밑에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별 기준이 뭐였어요? 혼합물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굴이랑 포도당은 대략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근데 굴이도 순물질이고 포도당도 순물질이니까 당연히 혼합물이 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혼합물이다 얘로 가면은 얘가 무조건 가가 돼버리겠네요. 맞죠? 그러나서 나머지 순물질이 가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아니요. 그런 다음에 원소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원소인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호돈소 물질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둘 중에 호돈소 물질은 굴이고, 그지? 화합물은 포도당이겠죠. 따라서 호돈소인가? 예, 나로 가야 되는 것은 굴이. 그 다음에 아니오로 가야 될 것은 포도당. 이렇게 해서 각각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내용이었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이온이 있습니다. 이온. 맞죠? 이온은 그 표에 보니까 그 바로 밑에 사이언스 디저트에 이온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나오죠. 자,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원소는 약 110여 가지의 원소들입니다. 근데 그 원소들을 일정한 성질에 맞춰서 표로 작성해 놓은 걸 주기율표라고 하죠. 그랬을 때 주기율표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가로줄은 주기, 세로줄은 족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근데 이 원소들 중에서는 금속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과 그렇지 않은 원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각각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때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는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이쪽이 금속 원소, 이쪽이 비금속 원소. 그러면서 뭐 사이에는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중금속 같은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찌됐건 주기율표의 왼쪽 가운데 부분은 주로 금속들이 존재하고 오른쪽 상단부는 비금속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원소 중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18쪽 원소들만 그 자체로 매우 안정한 그런 원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소들을 우리가 비활성 기체라고 표현하죠. 그런 것들이 위쪽부터 헬륨, 네온, 아르곤, 뭐 크립톤, 제논 뭐 이런 식의 원소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근데 18쪽만 안정하다 그렇다면 나머지 원소들은 다 불안정하다라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나머지 1쪽부터 17쪽까지의 원소들이 각각 안정해지기 위해서 18쪽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이온인 거죠. 그랬을 때 금속 원소들은요 전자를 잃고 금속 양이온이 되려고 합니다. 이랬을 때 예를 들어서 M이라고 하는 금속 원자가 있어요. 알았니? M이라고 하는 금속 원자가 자기 스스로가 불안정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버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전자 버릴 때마다 플러스가 강해지기 때문에 플러스 1가 양이온이라고 하고 전자 하나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 이런 과정이 일어나게 되죠. 전자를 2개 떨어뜨렸다면 2가 양이온, 3개 떨어뜨렸다면 3가 양이온. 그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반대로 비금속 원자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전자를 얻어서 비금속 음이온이 되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X라고 하는 비금속 원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녀석이 전자를 얻어서 X, 1가 음이온 같은 형태로 바뀌었을 때 18쪽과 같은 안정한 원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알았니? 그랬을 때 이런 식의 각각 이온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뒤쪽에 나가서 우리 원소의 주기적 성질 그 부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다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보면 네 번째 원소기호와 화학식 있습니다. 원소기호 외워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지? 따로 특별한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지? 쭉 넘어가셔서 페이지 11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11쪽으로 넘어가면은 화학식량과 몰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이 화학원을 처음 배울 때는요, 아마 이 화학식량과 몰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보는 게
어떤 입자들을 세는 단위를 보게 되고 그 입자를 세는 단위를 통해서 우리가 상대적인 질량을 비교할 수 있는 화학식 양을 따지는 거죠. 그런데 처음엔 이게 되게 어려웠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이 본다면은 기본이 되는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아닌가요? 기본입니다. 화학식량은 뭘 중에 첫 번째 화학식량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이 화학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또는 입자에 상대적 질량을 표현하는 것을 화학식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상대적 기준으로 가지고 어떤 상대적으로 가지고 질량을 비교하겠다면은 기준이 있어야 돼요. 맞죠?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화학식량의 기준은 원자번호 6번 탄소입니다. 탄소. 근데 탄소 원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량 자체를 그냥 12.00이라고 기준을 잡은 상태에서 나머지들과 비교를 해서 상대적 질량을 따지는 것을 화학식량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질량이기 때문에 단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기준은 탄소예요. 맞죠? 그래서 보면은 밑에 사이언스 디저트의 원자량의 의미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양팔저울에다가 각각 서로 어떤 다른 원소들을 올려놨을 때 몇 개씩 원자가 올라가면은 균형을 이루겠는가, 그것으로 가지고 상대적 질량을 다 따져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거 탄소를 12라고 기준을 잡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 오른쪽 거기에 보는 것처럼 양팔저울 왼쪽에다가 탄소 원자 하나를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은요, 그 오른쪽에 수소를 몇 개 올려야지 평형을 이룰 수 있는가 따져봤더니 12개가 올라가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수소는 탄소에 비해서 12분의 1만큼 질량이 작구나. 그러면은 탄소를 12라고 기준을 잡았다면 수소를 1이라고 잡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각각 다 따져놓은 겁니다. 자, 우리가 화학식량에서 보게 되는 것들이 각각 원자량, 그리고 분자량, 그리고 뭐 이온식량, 뭐 실험식량, 이런 것들이 쭉 다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원자량입니다. 원자량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자량은 원자의 상대적 질량 다 표현해 놓은 거. 이미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까 기준은 뭐라고? 탄소 원자 12. 맞지? 그런 상태에서 나머지 원자들의 상대적 질량을 다 따져놓은 거죠. 원자량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수소 같은 경우에는 1, 뭐 탄소 같은 경우에는 12, 산소 같은 경우에는 16, 그죠? 그 다음에 뭐 질소 같은 경우에는 14, 그 다음에 뭐 염소 같은 경우에는 35.5,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원자량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대신에 이걸 외우세요. 아셨습니까? 사실 외우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푸는 문제에서는요, 원자량과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 무조건 문제에서 원자량을 표현을 해줍니다. 원자량을 꼭 적어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풀어야 되는 수능 문제는요, 문제를 출제할 때 그 출제 의도가 고등학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거친 학생들이 외우지 않고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게 수능 문제입니다. 말도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교과 과정을 거친 학생들이 특별히 암기를 하지 않고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내는 게 수능 문제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량은 외워야 되는 게 맞잖아. 이거 모르면 문제를 못 풀 거 아니야, 이게 없다면은.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문제에서는 꼭 원자량을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근데 굳이 이거를 외워라고 하는 이유는 너무 잘 나오니까. 너무 잘 나와서 알고 있으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외우라고 하는 거지, 나는 외우기 싫다라고 생각하면 안 외우셔도 됩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어찌됐건 원자의 상대적 질량입니다. 그러면 분자량은 뭐냐? 분자량 같은 경우에는 그 분자를 이루는 원자들의 그 원자량의 총합인 거죠. 알았니? 다 원자량 다 더해주면 분자량이 되는 거지. 맞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분자량까지 보게 되고, 이온식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온을 이루고 있는 그런 원자들의 원자량들 더한 거.
그 다음에 실험식량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보게 될 실험식의 그 상대적 질량, 그것을 실험식량이라고 표현하게 되고, 그냥 모두 뭉뚱그려서 화학식량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원자량만 알면 되거든요. 알겠어? 그런데 사이언스 디저트 바로 밑에 보시면 두 번째 동위원소와 평균 원자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동위원소라고 하는 것들을 배웠거든요. 이 동위원소는 화학적 성질은 같은데 물리적 성질이 다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화학적 성질은 같은데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같은 동위원소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나타내는 화학적 성질이 무조건 같아야 돼요. 그 말은 양성자 수나 전자의 수가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 이 말은 질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수소 같은 경우에 세 종류의 동위원소가 존재를 하죠. 모두 수소는 원자번호 1번인데 각각 질량수가 1, 2, 3짜리가 있죠. 맞지? 여기서 우리가 요 원자 번호, 왼쪽 하단에 적어주는 원자 번호는 그 원소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수를 의미합니다. 양성자의 수. 그리고 중성 원자라면은 양성자의 수랑 전자의 수가 같아야 돼요. 오케이? 그런데 왼쪽 상단부에다가 적어주는 요 숫자는 질량수거든요. 질량수. 그런데 이 질량수라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각각의 원자들의 상대적 질량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량수라고 하는 것은 그 원소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수에다가 중성자의 수를 더한 것을 질량수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수소들이 각각 양성자와 중성자를 몇 개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은, 첫 번째 있는 수소는 양성자가 하나. 왜? 원자번호 1번이니까. 그지? 그러면서 질량수가 1이니까 중성자 몇 개? 중성자 몇 개? 딴 개. 아무것도 없어야죠. 양성자 하나만 돌아다니면 수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수소는 양성자가 하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질량수가 2가 나오니까 중성자도 하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수소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2개. 맞지?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것은 양성자 수와 같은 전자 수에서 원자과 전자의 수가 몇 개냐가 결정을 짓거든요. 어찌됐건 양성자의 수가 같고 전자의 수가 같으면은 화학적 성질이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수소들은 모두 다 양성자의 수가 하나씩이니까 그와 같은 수소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화학적 성질은 다 똑같은 거지. 단 중성자가 다른 거예요. 얘는 아예 없고 얘는 하나, 얘는 2개가 있기 때문에 질량이 약간씩 차이가 나버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자꾸 헷갈리는 게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과 질량수라고 하는 것을 자꾸 헷갈려요. 이게 서로 같다라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오죽했으면은 저 기준 세운 거 있죠. 원자번호 6번 탄소의 질량수가 12짜리를 기준으로 잡았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문제에서. 알았니? 그러니까 자꾸 학생들이 질량수랑 원자량이랑 같은 건가 보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원자량과 질량수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질량수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원자의 상대적 질량 따지는 건 맞아요. 알았어? 그러니까 얘가 일반적인 수소고요, 얘는 중수소, 얘는 상중수소거든요. 근데 같은 수소에서 질량이 조금씩 다른 거야. 얘보다 얘가 2배 무겁고 얘보다 얘가 3배 무거운 거라고. 아니? 상대적 질량 따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질량수로 가지고 그 원소들, 어떤 원자들 또는 그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들, 이온들, 화합물들, 그런 것들의 상대적 질량을 다 따지다 보면은 너무 복잡해지거든요. 왜냐하면은 말 그대로 동위원소가 존재하는 그런 원소인 경우에는 어떤 동위원소가
그 화합물을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적 질량이 다 달라져 버린단 말이야. 알겠니? 앞서 수소 같은 경우에도 원자량이 1이라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탄소보다 12분의 1만큼 가벼운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얘는 12분의 1만큼 가벼운 거지만 얘는 6분의 1, 얘는 4분의 1만 가벼운 거죠. 맞나요? 그러면 원자량을 1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잖아. 얼마로 볼 수도 있어? 6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지? 아니면은 아니지 6분의 2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4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요거 하나에다가 얘 12개 올라가고 얘는 6개 올라가고, 맞죠? 6개 올라가죠? 6개 올라가고 얘 4개 올라가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하나에 맞지? 4개씩?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야. 그때마다. 맞지? 그래서 이런 질량수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쓰지만, 그런 동위원소 같은 경우에는요, 그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질량수와 그 다음에 존재 비율까지 감안해서 평균값을 내놓은 원자량이라고 하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낸 원자량은 모든 원자량이 거의 평균 원자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평균 원자량은 각각의 동위 원소들이 존재하는 경우에 100분의 그 동위 원소의 질량수에다가 존재 비율을 곱한 것, 이거 퍼센트 단위죠. 곱한 것의 총합을 100으로 나눈 것을 평균 원자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죠? 세 가지의 수소가 있으면 이 세 가지의 수소의 질량수 1, 2, 3에다가 얘네들이 각각 존재하는 존재 비율들을 다 곱해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앞서 질량수랑 원자량이랑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은 질량수랑 원자량이 거의 같아 보이거든요. 얘도 그렇고, 얘도 1, 얘도 12고요. 얘는 16, 얘는 14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다르다고 해도 비슷한데? 이렇게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존재 비율 때문이라는 겁니다. 앞서 원소들이 약 110여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는데, 그 110여 가지의 원소 중에서 동위 원소를 가지고 있는 원소가 몇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원소들이 다 동위 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동위 원소를 가지고 있는 원소들이라면 무조건 얘네들을 가지고 다 존재 비율 감안해가지고 평균 원자량 계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동위 원소를 가지고 있는 원소들은 대부분 하나의 질량수의 존재 비율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수소도 세 가지지만, 예를 들어 질량수 1짜리 수소 같은 경우가 거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1%도 안 되는 비율을 2나 3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3 같은 경우에는 존재하지도 않는다라고 보면은 얘가 거의 99.9% 정도 가지고 있고 얘가 0.1% 정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1에다가 99.9 곱하고 2에다가 0.1 곱한 다음에 그거 100으로 나눠봤자 거의 1에 가깝겠죠. 그러니까 수소의 원자량은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탄소 같은 경우에도 기준이 되고 있지만 12짜리도 있고 13짜리도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거의 존재하지만 14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각각 존재 비율을 따져보면 12짜리랑 13짜리가 있다면 누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12짜리가 더 많다라는 거야. 실제 존재 비율이 98.9%에다가 1.1% 정도 됩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잖아요? 평균 원자량 계산하면은 12.01 나옵니다. 근데 0.1 빼고 그냥 기준을 얼마 잡고 있는 거야? 12로 잡고 있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알았니? 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16짜리, 18짜리 있지만 16짜리가 대부분이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질소도 14짜리, 15짜리가 있지만 14짜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염소가 약간 좀 특이하죠. 염소가. 알았니? 넘어오면은요, 염소는 두 가지의 동위 원소가 있는데 35짜리랑 37짜리가 존재를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존재 비율을 알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35짜리가 대부분이라면 존재 비율이
35짜리가 거의 대부분이라면은 당연히 원자량은 35 정도가 나와야 될 겁니다. 37이 대부분이라면은요, 당연히 37 정도의 원자량이 나와야 될 거예요. 둘이 똑같이 50대 50을 나타내고 있다면은 그 딱 절반인 36 정도가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원자량이 35.5가 나와 있잖아요. 맞죠? 그 말인즉슨 둘 중에 그래도 35 쪽으로 좀 더 많이 치우쳐 있는 상태이니까 얘가 존재 비율이 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존재 비율이 거의 75% 대 25%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평균 원자량은 100분의 75짜리, 35짜리가 75%, 더하기 37짜리가 25%.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은 이 값이 35.5가 나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데 나중에 문제를 보시면은요, 이렇습니다. 잘 보세요. 얘네들의 지금 존재 비율이 75대 25라는 것은 3대 1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35, 37 질량수가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경우에, 알았니? 존재 비율이 3대 1이 나오면은요, 평균 원자량은 항상 0.5가 붙거든요. 알았니? 염소는 예전부터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보지도 않는 그런 어떤 미지의 원소 또는 새로운 원소들을 가지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뭐 물론 비율을 다르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X라고 하는 원소가 82와 84의 원자량을 가지고 있다. 질량수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평균 원자량이 예를 들어서 82.5가 나온다. 이렇게 문제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두말할 것도 없이 얘네들의 존재 비율은 몇 대면? 3대 1로 가버리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내요. 알았니? 그래서 질량수가 이만큼 차이가 나는 상태에서 원자량에 0.5가 붙어버리면은 항상 존재 비율이 3대 1이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심한 문제에서 이런 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세요. 지금 염소가 각각 35랑 37짜리가 있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염소 기체를 만들 거야. 염소 분자를 만들 거라고요. 그러면은 그 염소 분자가 만들어질 땐 염소 원자가 2개씩 결합을 해야 될 거 아니니? 그러면은 이때 내가 요 두 종류의 염소를 가지고 각각 염소 분자 CL2를 만든다면은 이때 어떤 동위 원소들을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분자량이 달라질 수 있겠죠. 이해가 되나요? 내가 만들 수 있는 염소의 분자량이 얼마씩이지? 염소 분자가? 35와 35를 결합할 수 있죠. 그치? 35랑 35를 결합하면 얼마 나와? 응? 72 나오죠. 뭔 소리야. 70 나오죠. 그런데 이것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잖아. 35랑 37 결합할 수 있지. 얼마 나와? 72 나오죠. 그리고 37짜리랑 37짜리 결합할 수 있잖아요. 74 나오지. 또 다른 방법 있나요? 없죠. 그러면 이때 같은 원자끼리 결합한 이원자 분자를 만드는데 이때 나올 수 있는 분자량이 3가지다. 이러면은 동위원소는 2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만일 동위원소가 3종류면 만들어낼 수 있는 분자량이 더 많겠죠.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 11, 12, 13, 그 다음에 22, 23, 33 이렇게 다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그러면서 같은 거 빼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분자량이 같게 나오는 건 빼버리면 종류가 몇 개인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더 많아지는 건 사실이죠, 이거보다. 그러니까 3개가 나온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런 3종류의 분자량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때 분자량이 70, 그 다음에 72, 74 이렇게 3종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만들어진 염소 분자의 존재 비율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물어보게 될 거예요. 알았어? 존재 비율.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지금 염소가 35짜리랑 37짜리가 있는데 3대 1이잖아. 그럼 전체 염소 원자가 4개가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그 중에 3개는 얘죠. 1개는 얘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35짜리가 결합할 수 있는 비율은
4분의 3이거든요. 맞지? 그 다음에 37이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존재 비율이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35와 35가 결합한다는 것은 만들어질 수 있는 전체 비율이 35짜리랑 35짜리가 결합한다는 것은 얘가 지금 존재 비율이 몇 퍼센트? 몇 분의 몇? 4분의 3. 그리고 얘가 4분의 3인 거죠. 맞지? 그거 곱한 것만큼일 거 아니야. 그럼 몇 분의 몇? 16분의 9가 나오겠네요. 얘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35짜리랑 37짜리가 결합하는 거네. 4분의 3 대 4분의 1이 결합하는 거잖아. 몇 대 몇? 16 대 3 나오겠네. 자, 그러면은 37짜리랑 37이 결합하는 거네.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겠죠. 그러면은 1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때 얘네들의 비율은 9대 3대 1이니까 이 존재 비율을 각각 표현했을 때 70은 9, 그지? 그 다음에 72는 뭐 이 정도? 3. 그 다음에 74는 1. 요렇게 표현하면은 틀려요. 알았나요? 왜 틀린지 혹시 알겠니? 왜 틀린지 알겠어? 70짜리 얼마 나왔어? 16분의 9 나왔지. 72짜리 16분의 3 나왔지. 74짜리 16분의 1 나왔지. 저거 다 더하면 1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근데 1 나왔나요? 안 나오죠. 왜 안 나올까? 빠진 게 하나가 있어. 이거 빠졌다? 이게 달라. 알았니? 35랑 37이랑 37이랑 35가 달라. 알았어? 그러니까 이것도 각각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게 두 개가 똑같으니까 그걸 더해주는 거니까 곱하기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얼마? 16분의 9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6이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게 3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 돼? 더 높아져서 6이 나와야 되겠죠? 알겠니? 자, 잘 봐. 선생님이 아까 이게 심화적인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해져 있는 심화 문제. 그래서 아예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정말 고민하고 어렵게 풀어야 되지만 알고 있다면 너무나 쉽게 풀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어떤 동위 원소를 포함한 같은 원자로 구성된 이원자 분자의 각각 존재 비율이다. 이러면서 분자량 3개 딱 보여줍니다. 오케이? 그럼 분자량이 3개 나왔다? 동위 원소의 종류 몇 개다? 2개다. 바로 나오죠? 그런 다음에 존재 비율이 9대 6대 1이 나온다.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비율은 몇 대 몇? 3대 1.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70짜리가 많죠? 그러면은 당연히 분자량이 3개고 동위원소가 2종류라면은 제일 분자량이 작은 것은 가벼운 동위원소 2개가 결합한 것일 거고, 그지? 가장 무거운 분자량은 가장 무거운 동위원소 2이 결합한 거 아니야? 절반씩 딱딱 나누면은 35랑 37 나오죠. 그럼 두 종류 35랑 37이 있는데 얘가 되게 많은 것으로 보아서는 35짜리가 훨씬 더 많은데 존재 비율이 3대 1이라 그랬으니까 35짜리가 3이고 37짜리가 1이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야. 알았니? 이게 안 바뀌어. 이 틀이 안 바뀌어. 알았니? 근데 이걸 이제 알고 있다면은 나머지 것들도 이제 다르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그래프 예전부터 심화적인 문제에서 출제가 되던 그래프였습니다. 근데 계속 이게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니까 많은 문제집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기본 문제가 돼버립니다. 기본 문제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프를 아예 처음부터 보지 않았다면 아예 해석조차 못하는 내용들이에요. 알았니? 그래프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낼 수 있는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동위원소가 존재하고 분자량이 3종류가 나온다. 동위원소 2개.
9대 6대 1 나온다. 3대 1. 오케이? 얘가 제일 많네. 절반 나눠서 35짜리가 3, 절반 나눠서 37짜리가 1. 이렇게 각각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프였습니다. 꼭 이 수치가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절대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주로 문제는 동위원소가 3개인 것들은 안 나타나요. 왜일까요? 너무 복잡하거든. 그렇지 않겠니? 너무 가짓수가 많아, 분자량이. 맞죠? 그냥 단순히 동위원소 3종류가 존재하는데 만들어질 수 있는 분자량의 종류는? 하고 물어보면은 그냥 빠르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거든요. 1 더하기 1. 아, 어디 갔냐? 세 가지가 있는데 수소기체 만들 때 나올 수 있는 분자량의 종류는? 하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1 더하기 1 있죠. 1 더하기 2 있죠. 1 더하기 3 있죠. 2 더하기 1 있죠. 2 더하기 2 있죠. 3 더하기 2 더하기 2에 2 더하기 3에 3 더하기 3. 일단 6개거든. 근데 계산해보면은 얘는 얼마? 2, 얘는 3, 얘는 4, 얘 계산하면 4, 얘는 5, 얘 계산하면 6. 중복되는 거 빼야겠죠? 이거랑 이거 빼버리면 되니까 2, 3, 4, 5, 6. 그지? 그래서 몇 개? 5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거는 물어보는 건 별 문제 없거든.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못 냅니다. 너무 많을 거 아니야. 그지? 와, 복잡해거든. 그러니까 항상 이건 딱 정해져 있게 나와. 알았지? 만일 하나가 월등히 많고 하나는 없다. 알았니? 그럼 어떻게 된 걸까? 두말할 것도 없지. 그냥 하나가 다 거의 대부분인 거야. 이해가 돼?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은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었던 11조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화학식량 정리하고 바로 몰 부분 들어가면서 아마 다음 시간에 화학의 언어 모두 다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오늘 혹시 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좋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어요.